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부터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친했던 무리 중 한 명이었고, 마음이 잘 맞았던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가끔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더 가까이 지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졸업 무렵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땡전 한 입 없이 나와 학교에 생계까지 꾸려야 하니 알바를 여러 탕 뛰며 무척 힘들어 했었죠. 그럴 때면 저와 술 한잔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였기에 그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아버지께 평생을 맞고 살았고, 남편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밝았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 말고는 그 사정을 잘 몰랐죠.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님을 꼭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컸었죠. 항상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그나마 저와 만날 때 숨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든 정이 무섭더군요. 우리는 어느 순간 친구 이상으로 가까워져 있었고, 저도 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와 있을 때는 그래도 웃을 수 있다고, 불행하고 불안한 삶에 제가 한 가닥 희망처럼 느껴진다고 저에게 말했죠. 저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봉꾼으로 집에는 다른 여자가 살림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어머니께 돈을 뜯어내려 이혼은 안 해주고 있다더군요. 어머니도 아버지께 지쳐있다 직장의 동료와 사귀고 있었고요. 그는 이제 그래도 어머니를 지켜주는 분이 계셔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간만에 그의 홀가분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행복했죠. 그는 이제 저와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 시내에 방을 얻어 독립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어머니를 찾아뵙자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더군요. 저도 이제는 그의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되어 큰 위로가 되고 싶었고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집을 너무나 잘 알기에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결국 임신 소식을 알렸고, 부모님은 놀라 화를 내시더군요. 어쩌자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냐고요. 저는 어차피 사랑하는데 언제 해도 할 결혼이라고 하니 엄마는 고생이 불보듯 뻔하다고 애를 지우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애도 지키고 싶고 그와 결혼할 마음이 확고해서 부모님에게 그와 무조건 결혼하겠노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와 저는 결혼식 할 형편도 아니고 해서 우리끼리 혼인신고를 하고 살자고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는 집에 찾아와 저에게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며느리로 들어가냐고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였어요. 하지만 그를 이해해주는 건 저밖에 없고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할 수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의 비용을 대시다 보니 최대한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임신 6개월에 결혼식을 하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동창들은 우리가 사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속도 위반이니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생긴 거죠. 결혼식에서 처음 마주친 시아버지는 제게 어떻게 인사 한 번을 안 오냐고 호통을 치더군요. 예전부터 말로만 듣던 성격을 한 번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 아버님은 안 봐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저는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거듭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림은 작은 전세에 출발은 초라했지만 그 어떤 불행도 우리 행복을 건드릴 수 없을 것만 같았고 그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삭이 될 무렵 이 결혼의 모든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행한 가정사의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거더군요. 어머니는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재혼하려 했지만 아버님은 이혼을 해준다 하면서 돈만 뜯어가고 자신이 살림을 차렸어도 어머님이 남자가 생긴 걸 알자
어머님을 때리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던 분도 아버님이 와서 수시로 난장을 피우자 더는 못 견디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평화는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께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쏜살같이 달려가 어머님을 챙기고 어머니가 진정이 될 때까지 그 옆에서 어머니를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셔서 안 좋으실 때는 뭔 짓을 할지 모르신다고 남편은 불안해했습니다. 만나시는 분이 계실 때는 그분 덕에 안정을 찾으셨는데 아버님이 다시 나타나고 그분마저 떠나니 어머님은 더더욱 불안정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걱정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어머니가 공경에 처하면 그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모자 사이는 어쩌면 저보다 더 끈끈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나 봅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어머니께 들려 청소도 해주고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다가 밤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남편은 어머니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일요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제가 만삭으로 힘들어도 언제나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섭섭해도 일단 어머니가 더 힘들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정일이 다가와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기다리는 남편은 안 오고 구급차가 오더군요. 남편이 전화로 어머니네 있는데 좀 이따 가겠으니 먼저 가 있으라고요. 저는 병원으로 가며 너무 속상했습니다. 산통이 오는 아내를 두고 어머니 시중을 들다 오다니 저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약한 가족 분만실에 남편이 오지 않자 친정엄마를 연락해 같이 들어갔습니다. 애가 나오고 나서 남편이 도착하더군요. 남편이 고생했다고 손을 잡으려는데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와 아기는 도대체 뭔지, 어머님만 소중하고 아내는 나몰라라 하다니. 첫 손주가 태어나는 날인데 시어머니는 왜 아들을 붙잡고 있는 건지, 도대체 누구 남편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폭력적인 남편을 의지하는 대신 말 잘 듣는 아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겠죠. 저는 그동안에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 초까지는 어머님이 남자친구분이 있어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입원실에 있는데 남편이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든 간에 보기도 싫었습니다. 친정엄마도 남편에게 한바탕 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저를 보고 미안했는지 우리 며느리 수고했다고 가식적으로 웃으시더군요. 시어머니네 집 보일러가 고장이나 남편이 주인집에 전화하고 AS 기사가 오고 그랬다고. 아니, 어머니가 하시면 될 일이지. 왜 분만하는 며느리에게는 못 가게 하고 그러시는지. 외부인이 오는 게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를 빨리 낳을 줄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일찍 병원에 가도 애 낳는 건 반나절은 꼬박 걸린다고 했다고. 아니, 그걸 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건지.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고 경우에 따라 다른 건데 말이죠. 저는 남편과 한바탕 싸웠습니다. 분만하고 몸도 회복이 안 됐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면 절절매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남편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빌더군요. 또 제가 잠이 든 동안 남편은 꽃다발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초밥도 사왔더군요. 아이를 데려와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속도 없이 그냥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을 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다녔고 박봉이었는데 빚이 많다고 자신의 월급의 반밖에 못 가져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 월급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한동안 힘들다며 생활비를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다니던 일을 그만두어 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생활비 등으로 주다 보니 저에게 줄 생활비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육아수당으로 우리 세 식구 어떻게 살아? 결혼을 했으면 가장이 경제적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건데
당신은 아직 우리 집 가장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아들이지? 저는 그동안 쌓였던 화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며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하다가 남편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랑 같이 살자. 그럼 생활비도 해결되고 같이 살면 아버지 행패도 덜 할 거야. 엄마 우울증도 나아질 거고.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 어디에도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싫다고 어머니께서 직장을 빨리 구하시고 아버님이 모르는 다른 곳으로 집을 옮기셔야지 우리 집에 계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알바를 해서라도 그럼 자신이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먼저 드리고 우리 생활비는 부수적으로 버는 걸로 더 보태겠다는 거죠. 어쨌든 시어머니가 먼저고 그 다음으로 제게 남는 생활비를 준다니. 그렇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시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수시로 쳐들어올 테고 그 난장판을 저와 갓 태어난 우리 애가 겪을 것이 뻔했습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휴가철이 오고 그즈음 제 생일이었거든요. 우리는 휴가를 가까운 바닷가 펜션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여행다운 여행을 못한 우리는 기대에 들떠 있었죠. 아기는 친정 엄마께 맡기고 간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려던 중 어머님이 시아버지가 와서 행패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가봐야겠다고 상황 정리하고 휴가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여행을 가다가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차라리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면 아버님이 다음번에 더 심하게 어머님을 구타할 거라면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도대체 언제 우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고 차를 돌려 어머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남편은 상황을 수습하러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먹고 와서 한바탕 행패를 부리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다행히 남편이 말려서 맞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계속 울며 신세 타령을 했고 휴가는 이대로 물 건너가는 건가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 마당에 휴가가 문제냐고 하자 어머니도 휴가 가려고 했느냐고 팔자도 좋다며 비꼬시더군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어머님을 집에 모신 다음 저는 남편과 집 밖을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두 분 싸움에 우리 가정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냐고. 남편은 그럼 이 상황에 어떻게 휴가를 가느냐고 저더러 소시오패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라도 휴가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와 계신데 며느리가 혼자 휴가를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미쳤느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나와서 다 본인 탓이라며 본인이 가서 죽든 말든 나가겠다고 하며 울먹불먹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건 저희끼리 알아서 할 문제니까 들어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엄마를 두고 당신이나 나나 휴가를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어머니와 휴가를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있는데 어머니가 본인은 괜찮다고 둘이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 같고 그렇다고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첫 제 생일과 휴가를 시어머니와 남편 셋이서 보냈습니다. 휴가는 그야말로 시어머니를 위한 휴가가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 시중이나 들며 안 가느니만 못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계획한 효도도 아니고 둘이서 처음 가는 여행인데 이렇게 보내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시니 애 돌보랴 어머니 식사 신경 쓰랴 불편하고 힘든 건 당연했죠. 어머님은 아버님이 자꾸 찾아와서 집도 빼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집을 다시 얻는 동안 우리 집에 계시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다시 얻는다고 하시는데 세워라 내워라 나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동안 남편은 어머니 방에서 늦게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그 옆에서 같이 자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엄마 품에서 못 떨어지는 어린애처럼
시어머니 뒤만 따라다니고 저는 둘 사이에 낀 남만도 못한 사람이 되더군요. 시어머님이 그렇다고 손주를 잘 봐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팔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며 손주는 뒷전이셨습니다. 인고의 시간들이 끝나고 명절이 되자 아버님이 오신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을 초대한 적도 없는데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다더군요. 어머니는 아버님을 피해 이모님 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명절인데도 부르지도 않는다고 저한테 어디서 배워먹었냐고 역정을 내셨죠. 손주 한 번 못 안아본 시애비는 본인밖에 없다느니 평상시도 안부 전화 한 번 없다느니 콩가루라느니 온갖 폭언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애 분유 한 통을 안 사왔더군요. 아버님은 같이 사시던 분과 이미 헤어지신 건지 갑자기 시아버지와 할아버지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주무시더니 집으로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버님께 친정에 가야 한다니까 갔다 오라고, 본인은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금방 나간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버님에게서 빨리 벗어나려 남편과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간만에 남편과 친정에 가서 두 발 뻗고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후 시댁 불만을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엄마는 염려와 다르게 잘 사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반대한 결혼인데 불평을 하면 더 한 소리 듣고 이혼하라고 할 것 같아 저는 행복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 오라고. 아버님과 우리 집에서 마주쳤는데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저번 휴가 때 일도 그렇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 못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근처 유원지도 가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집에 없었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소동을 부리자 이웃이 경찰을 불러 구급차까지 동원됐다더라고요. 우리가 찾아가자 어머님은 불처럼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말을 무시하느냐고, 본인이 지금 죽어도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쩔쩔매며 죄송하다고, 명절인데 처가에서 하루는 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가는 무슨 처가야? 너 놀러간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엄마는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는데 놀러가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죽어도 너는 그래 처가에서 놀 거니? 하시고 울고불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같이 유원지를 갔다 온 것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어디 다녀온 게 그렇게 잘못인 건지, 남편은 잘못했다고 다음엔 꼭 바로 달려오겠노라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도 결국 탓을 하더라고요. 시애미 걱정도 안 되냐고, 옆에서 뭘 했냐고요. 남편은 괜히 엄마 심기만 건드렸다고 엄마한테 바로 달려갔어야 했는데 자신이 미쳤다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시부모님의 5분 대기조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32살 넘은 아들이 언제까지고 부모님 일에 매번 달려가고 부모님 생활비 내느라 자기 가정 생계는 팽개치는 게 맞는 건지, 남편이 한 가정을 꾸릴 처지나 되는 건지, 그도 시어머니도 서로 아직은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옆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팔을 좀 다치셨는데 불안하다며 퇴원을 하지 않고 병원에 계셨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찾아가 따지자 아버님은 다시 합치려는데 어머니가 거절하고 돈도 안 준다고 해서 홧김에 때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 이상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이 어머니 간호를 했습니다. 저와 아이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제가 문자를 하면 짧게만 답하더군요. 저는 병원으로 찾아가 남편과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해를 못 해주냐고, 어머니가 걱정도 안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우리 엄마 아니고 너희 엄마야. 네 엄마 말고는 안중에도 없지?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자기 인생에 제가 없으면 자신은 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당신은 뭐야?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줬어? 당신은 남편 노릇, 애 아빠 가장 제대로 한 게 있어? 그냥 당신은 어머니 아들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 정말 못 해먹겠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너는 다 이해해줬잖아. 결혼 전에도. 이제 와서 왜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어쩌냐고 앞디다. 그래서 저는 주치의를 만났는데 원래 당일 퇴원해도 되는 상태였는데 본인이 원해서 계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싶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아들 시중받고 응석이나 부리며 병원에 계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님이 합친다면 우리 집에서 수시로 폭력 사태가 이어질 텐데 저는 그걸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허구한 날 수습하고 다닐 테고요. 남편은 그럼 부모를 버리냐?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는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 다 이해해주고 시부모님 다 받아줄 보살 만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끈질기게 버티다가 제가 양육비도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양보하고 이번에 서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줄 위자료나 양육비도 없겠지만요.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얘기였더라고요. 저는 그 지옥 같은 가정사가 내 시댁이 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빠 없이 사는 우리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지지고 볶는 가정사에 미쳐버리는 것보단 낫겠죠. 청취자분들은 절대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기막힌 일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고모님이 주선해준 맞선을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고모님이 대대로 의사 집안 아들이래.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만나봐라. 라고 하시면서 맞선으로 결혼하기 싫다는 저를 억지로 만나게 하셨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맞선 자리에 나가던 날 친정 엄마는 저를 붙잡고 알지? 고분고분하게 굴어야 해. 웬만하면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늘 그렇듯 의사 집안이라는 이유로 깍듯하게 굴어한다는 친정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원해서 나가는 맞선 자리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깐깐하고 고지식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였어요. 부침성도 좋았고요. 게다가 남편 직업이 의사가 아니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죠. 남편은 의사였던 시부모님과 다르게 고깃집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을 보니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이후 남편과 6번 정도 만난 뒤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저를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의사 며느리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아니니까 며느리라도 의사여야 한다면서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의사가 아니라 장사한다고 했을 때도 아주 강하게 반대하셨대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치시면서 의사가 아닌 아들은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당장 나가! 라며 화를 내셨다고 했죠. 그 일로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진 남편은 집을 나가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저와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마음을 접긴커녕 네 마음대로 결혼할 거면 아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가거라! 라며 강하게 나오셨어요. 결국 저와 꼭 결혼하고 싶었던 남편은 시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고 결혼을 강행했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뒤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 고깃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들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 둘째 아들까지 낳았고 저는 아이들과 집안일에 전념하며 지냈어요. 남편을 위해 고깃집 일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가게에 나간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당신 힘든데 뭐하러 가게일까지 도와. 가게는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 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아이들 같이 봐주잖아. 나 대신 집안일도 해주고 나도 당신 위해서 가게 일 도와주고 싶어.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주말에라도 가게 일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마지못해 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친정 엄마에게 잠시 아이들을 맡기고 고깃집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많았고요. 특히
지영이라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싹싹하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 직원 때문에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다고 했죠.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님들도 우리 지영이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어떤 남자가 데려갈지 정말 궁금하네. 라고 하시면서 지영씨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남편 고깃집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고 하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거 있으면 자주 챙겨줬어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반찬도 여러 번 챙겨줬고요. 차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남편 허락받고 보너스도 챙겨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영씨는 항상 공손하게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차츰 제가 남편을 도와서 일을 조금씩 해보니까 날이 갈수록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장사체질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도 저에게 당신이 잊어보니까 완전 장사꾼이었네? 라고 하면서 장사에 소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남편 옆에서 일을 배웠어요. 이왕 해보는 거 진짜 잘해보고 싶었죠. 남편도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면서 자신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모두 저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옆에서 장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저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호점을 냈어요.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살림하고 애만 키우던 여자가 고깃집 일을 잘할 수 있겠냐면서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잘할 수 있겠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모두 저에게 실패할 거라고 했지만 남편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어. 옆에서 봤던 내가 더 잘 알아. 당신은 분명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힘을 줬어요. 그런 남편에게 힘을 얻은 저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고깃집을 운영했고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남편이 운영하던 고깃집보다 매출이 더 잘 나왔고요.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너 성공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제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덕분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항상 당신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 평일은 물론이고 밤낮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남편이 유일하게 한 달에 딱 한 번 쉴 수 있는 휴일이었어요. 평소에 오토바이 타는 것을 즐겨했던 남편은 어김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외곽 지역으로 나갔죠. 사실 저는 남편이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싫어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네요. 당신 꼭 오토바이를 타야 해? 그거 안 타면 안 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 유일한 취미생활이 오토바이라는 거. 다른 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오토바이만 봐주면 안 될까? 저는 다른 남자들처럼 차라리 골프를 치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토바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의 유일한 낚시는 오토바이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조심해서 타라고 신신당부했죠. 나 오늘 오토바이 타다가 저녁 먹고 들어올 거야. 그리 말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만 안 타면 안 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말을 들을 남편이 아니었기에 마음속으로 무사히 돌아와라 라고 기도했어요.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는 동안 저는 고깃집 일을 했습니다. 남편 몫까지 1호점, 2호점 모두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죠. 게다가 그날은 공교롭게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지영씨도 빠지게 되면서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저희 언니가 도와준 덕분에 조금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늦은 밤이 되어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고 그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경기도 양편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이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끄는 저는 울면서 택시를 잡아탔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는 언니에게는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라고 말하고 저는 급하게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가 남편이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보호자 서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서명을 한 후 남편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약
10시간 정도 소요됐는데 저는 그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졌죠. 저는 남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도했지만 제 기도와는 다르게 수술을 마친 의사는 저에게 남편이 척추를 심하게 다쳐 평생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기막힌 소식을 전했어요.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말았죠. 이후 수술을 마친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처참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시부모님이 남편을 보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때리시면서 너 때문이야.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사고를 당한 거야. 라고 악다구니를 쓰셨죠. 시아버지도 혀를 끌끌 차면서 안심하게 살더니 결국 저 꼴이 됐네. 라고 하셨습니다. 손주 태어났을 때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남편 사고 났다는 소식에 한 걸음 달려와서 저주만 퍼부으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저에게 싹수가 없다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의사는 남편이 평생 누워서 지낼 거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은 직원들에게 모두 맡기고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악바리처럼 일을 악물고 남편의 재활치료에만 전념했어요. 남편이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바보같이 굴지 마. 나는 당신 포기 안 해.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죠.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2년 만에 상반신 감각을 되찾은 거예요. 덕분에 남편은 혼자서 휠체어를 끌 수 있게 되었죠. 평생 누워서 지낼 거라는 의사 말과 다르게 남편이 일어난 겁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남편 혼자서 움직일 정도가 되니까 주변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고깃집이요. 그동안 제가 신경 쓰지 못해서 고깃집 매출이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꾸준히 찾아주던 단골 손님들도 모두 떠나가고요.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이제 다시 고깃집 나가. 그러고 싶어 했잖아. 남편은 자신이 이제 알아서 움직일 수 있으니 고깃집에 다시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남편 말대로 고깃집으로 나갔어요. 남편 옆에 더 있어주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부터 생계를 이끌어나가는 가장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제가 다시 고깃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발길을 돌렸던 단골 손님들도 다시 찾아와 주셨고요. 다행히 남편도 제가 없을 때 아무 탈 없이 혼자서 잘 지냈죠. 그러던 중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셨다는 거예요. 남편 사고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저는 사고라는 말에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친정 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갔으니 어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고깃집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일단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남편에게 친정 아버지의 사고를 알렸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가봐.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되어서 망설이는 저에게 남편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애야? 나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친정 아버지만 신경 쓰라는 남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 급하게 친정이 있는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다르게 친정 아버지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다른 곳은 멀쩡하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이모가 저에게 강서방은 어쩌고 왔어? 라고 묻더라고요. 집에 있어요. 나도 좀 걱정이 됐는데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왔어요. 제 말을 들은 친정 아버지는 자신은 이제 괜찮으니 어서 빨리 남편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있다가 가겠다고 했지만 봐라, 네 애비 괜찮다. 오히려 강서방이 걱정이야.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저를 보내셨어요. 옆에 있던 친정 엄마도 서둘러 가보라고 했고요. 사고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병원으로 오신 이모부가 서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저는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돼서 휴게소도 한번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전화하니까 운전하시던 이모부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강서방이 전화 안 받아? 라고 물어보셨죠. 남편은 아예 휴대폰을 목에 걸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묵묵부답이니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더라고요.
급하게 남편에게 가보라고 부탁하기 위해 주방 아주머니에게 전화했는데 주방 아주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고깃집에 손님이 많아서 받지 못하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초조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되도록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쯤 집에 도착했을 때 수고스럽게 데려다 주신 이모부에게 짤막한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저는 다급하게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더니 글쎄 남편이 침대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몹시 당황해하면서 당신 어쩐 일이야?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바로 왔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모부가 데려다 주셔서 빨리 왔지. 저는 남편에게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잠이 오지 않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제가 그리 말하면서 남편 목을 봤는데 휴대폰이 없었죠. 당신 휴대폰 어디에다가 줬어? 휴대폰? 잘 모르겠어. 아까 잠깐 빼놨는데 못 찾겠네. 제가 벨소리는 못 들었냐고 물었더니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남편이 무사하다는 것에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손만 씻은 후에 남편 휴대폰을 찾으려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휴대폰은 나중에 찾고 아예 씻고 나오지? 휴대폰부터 찾고 씻을게. 방 이곳을 뒤적거리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제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앉아있는 침대 쪽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진동으로 해놨네. 근데 왜 안 받았어? 남편은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그러게. 아까는 분명 안 울렸는데? 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 휴대폰을 찾으려고 침대 쪽으로 가니까 남편이 다급히 저를 막으면서 자꾸만 먼저 씻고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아까부터 자꾸 씻으래? 휴대폰부터 찾고 씻는다고 했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 이불을 젖혔는데 꼼지락거리는 발 2개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본 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남편이 발을 움직인 게 되잖아요. 당신 지금 발을 움직인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못 본 거지? 라고 했습니다. 아닌데 방금 발을 움직였는데?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추우니까 어서 이불을 다시 덮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발을 보는데 조금 이상했죠. 어쩐지 남편 발이 조금 작아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 발을 잡아봤는데 느낌도 어쩐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씻겼던 접니다. 그런 제가 남편 발의 감촉을 모를 수가 있나요? 이상하다는 느낌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남편은 옆에서 계속 초조하게 이불을 당장 덮으라고 소리쳤고요. 제대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단번에 젖혔어요. 그리고 보았죠. 몸을 웅크린 채 남편 다리 밑에서 엎드리고 있는 한 여자를요. 당신 누구야? 저는 소리치면서 여자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 다리 밑에서 엎드리고 있던 여자는 바로 지영씨였거든요. 지영씨? 힘들게 남편 침대에서 내려온 지영씨는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면서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지영씨가 우리 집에 왜 있어요? 제 물음에 지영씨는 남편 연락을 급히 받고 왔다고 했죠. 당신이 지영씨에게 왜 전화했는데? 남편 말로는 혼자 저녁 먹을 걸로 준비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다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치우려고 했는데 어려웠대요. 그렇다고 그릇 깨진 일로 친정 아버지에게 달려간 저를 부를 수 없었기에 급한 대로 지영씨를 부른 거라고 했죠. 근데 지영씨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자 지영씨는 사모님이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당황해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돌아가려는 지영씨를 붙잡았어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왜 당황해? 그냥 인사하면 될 일인데.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보고만 있던 남편이 왜 갑자기 예민하게 구냐고 하면서 지영씨를 돌려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리 나오니까 더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영씨에게 휴대폰 좀 보자고 했죠. 휴대폰은 왜요? 오늘 우리 남편이랑 연락 주고받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좀 보자. 지영씨는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왜 남의 휴대폰을 보냐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연락 주고받은 것은 이미 지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대로 지영씨를 돌려보낼 수 없었던 저는 침대에서 남편 휴대폰을 찾았죠. 남편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서 왜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겨있지 않은 남편 휴대폰을 봤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지영씨를 돌려보냈어요. 남편은 왜 엄한 사람을 의심하냐면서 화를 냈고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연기였지만요. 아무런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남편을 향한 의심을 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함정을 팠죠. 일부러 남편에게 친정 아버지에게 가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래서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확실하게 하고 싶었는지 이번에는 자고 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왜? 나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올까? 아니야. 장인어른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당일치기로 다녀와? 하루 자고 내일 와. 저는 남편 앞에서 보란 듯이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인사한 후 집을 나섰죠. 저는 일단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지금쯤이면 집에 왔겠지? 하는 생각으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죠. 제 생각은 100% 적중했습니다. 지영씨가 우리 집에 또 와 있더군요. 심지어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저에게 보여줬죠. 지영씨가 남편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굳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소리에 놀란 지영씨가 후다닥 남편 위에서 내려와 이불로 몸을 가렸어요. 남편 역시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인 것 같은데?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이래도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야? 지영씨는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 지영씨에게 저는 남편과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글쎄 두 사람이 만난 지 8년이나 됐답니다.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 모르게 두 년놈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영씨, 아니 지영이가 저희 집에 드나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계속 제 앞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보이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지영이를 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동안 남편 때문에 고생한 제 세월도 너무 허무했고요. 그래서 지영이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이랑 놀아나!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지영이한테 당장 해고라고 내일부터 고깃집에 출근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영이가 제 발을 붙잡고 빌더라고요. 자기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산다면서 제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월급은 오늘 것까지 정산해서 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라고 말한 후 저희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당신 아들 당신이 데리고 가라고 했죠.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모두 얘기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랍니다. 이미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알아서 하래요. 그 아들의 그 엄마라더니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죠. 이후 남편이 이모님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 이모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길래 안 그러면 남편을 이모님 집 앞에 버리고 갈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나 봐요. 이틀 후에 어떤 아저씨들이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들 같았죠. 남편은 아저씨들에게 끌려가면서 제 이름을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남편을 집에서 내보낸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서 소송은 승소했죠. 남편은 위자료 대신 고깃집 1호점, 2호점을 모두 저에게 주었고요.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어디서 지내고 있냐고요? 듣기로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을 돌볼 일은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전화해서 요양병원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발 자신을 좀 데리고 가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잊었어? 우리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으로 간 후 지영이도 남편을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 역시 예상했던 일이었던지라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니, 어쩌면 코로나 이 시국에 요양병원이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들 집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었죠. 친척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아무리 친척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취직해서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 목표였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학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남들은 학교를 알아볼 때 저는 직장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처음 취직한 곳이 한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해준다고 하여서 처음에는 서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방 보조로 일을 바꿨습니다. 주방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주방장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은근히 재밌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욕도 생기고 주방장님에게 요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주방장님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주방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요리 자격증도 따고 그걸로 군대에 가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요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자 제가 일하던 식당에는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식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일하게 된 식당은 젊은이들이 주로 가는 호프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곳에서 서빙을 하였죠. 그때 제 아내가 22살이었고 제가 24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구애를 하였죠. 아내는 처음에는 저를 좀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저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저도 일하는 곳으로 옮겼고 제 아내도 서빙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격도 너무 잘 맞았고 좋아하는 것도 잘 맞아서 저는 늘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자신의 가족과 인사를 시켜준 적도 한 번 없었고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야 어차피 혼자인 몸이라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부모님과 오빠와 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아내와 연애한 지 5년이 지났고 저도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여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하자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멈추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내가 지금까지 오빠한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지? 그래서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었어. 이제 내가 다 이야기해줄게. 듣고 너무 놀라지는 마. 그러면서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3살 때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죠. 아내의 아버지는 아내가 4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내보다 나이가 많았고 한 명은 아내보다 어렸다고 하였죠. 그렇게 5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새어머니라는 사람이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새어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였죠. 그런데 새어머니의 집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내에게 자기 옷은 자신이 직접 빨라고 하였고 고기를 구워도 아들들부터 먹이고 아내는 나중에 불렀다고 하였죠.
저도 친척 집에서 지냈었지만 오히려 제가 눈치 볼까봐 더 챙겨주셔서 그게 부담스러웠었는데 아내의 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의 아버지였죠. 아내의 아버지는 아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데도 오히려 옆에서 그것을 더 부추겼다고 합니다. 아내가 새어머니에게 말대답이라도 하면 아버지가 어디서 버릇없는 행동이냐며 아내를 혼냈고, 오빠나 동생이 아내를 괴롭혀도 아버지는 아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했죠.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내에게 아내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러면서 친어머니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고,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차마 버리지 못한 사진 한 장뿐이어서 제 아내는 친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나오고 싶었고, 대학에 가자마자 독립을 해서 혼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에서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저는 아내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앞으로는 제가 아내와 함께하게 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차별하였어도 아내의 부모님에게 인사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였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과일 몇 개와 커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식사를 하고 온다고 들어서 밥도 안 먹고 갔는데 음식은커녕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소리가 더 웃겼습니다. 장인어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혼수나 그런 건 못 해주네. 괜찮습니다. 신혼집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우리랑 잘 지내려면 알아서 말 잘 듣고 그래. 원래 저희가 지 친엄마 닮아서 어른도 공경할 줄 모르고 막대 먹은 구석이 있는데 자네가 잘 가르쳐서 사람 좀 만들어 주게나.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내를 5년 동안 지켜봐온 결과로 아내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대놓고 험담을 하는 장인어른과 장모가 정말 이상하게 보였고, 아내가 왜 지금까지 저에게 가족 이야기를 안 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와 아내는 아침부터 샵에 가서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하였죠. 저는 남자여서 금방 하였지만 아내는 드레스 입고 머리도 하고 정말 바빴습니다. 저희는 겨우 시간 맞춰서 예식장에 도착했죠. 아내가 먼저 들어가고 저는 차를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정아 남편 되는 사람인가요? 정아는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하자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아 친엄마예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결혼하는 모습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내 딸이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니 듬직하고 인상이 환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딸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는 아내의 친어머니를 뵙고 몇 마디를 나눠보니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의 착한 심성은 모두 아내의 친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친어머니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아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친어머니를 보게 되면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안 보이는 곳으로 삥 돌아서 아내의 친어머니를 결혼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마련하였죠. 아내의 친어머니도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계속 고맙다고 하시며
조용히 있다가 나가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행차를 하면서 하객들을 봤는데 그때 아내의 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면서 괜시리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 있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아내의 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주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내 연락처예요. 혹시 정아한테 무슨 일 생기거나 하면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정아 너무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연락해도 되나요? 네, 물론이에요. 제가 이 번호로 제 연락처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내의 친어머니는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아내 회사 근처에 방 하나 딸린 조그마한 집을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하였죠. 그런데 저와 아내만 있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냥 연락 안 하고 인연 끊고 살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저도 무시했지만 아내는 더욱 심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고 하면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저를 말렸었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집으로 오면서 저는 아내에게 왜 아까 말렸냐며 그리고 저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이제 그만 연을 끊자고 하면 아내는 저를 달래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고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 엄마야. 그런데 내가 두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한테는 가족이 없어지는 거잖아. 난 그게 더 두려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친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친어머니께서 결혼식장에도 오셨고 연락처도 있으니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저를 향해 쏘아 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뭔데? 왜 내 결혼식에 왔대? 나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갈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날 찾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뻔뻔하다. 오빠도 그 여자랑 연락하거나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걸어가는데 저는 아내가 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침대에 아내가 없는 것을 보고 거실을 보니 아내가 혼자 식탁에 앉아서 사진 하나를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아내의 친어머니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내는 아직 친어머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의 친어머니에게 가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친어머니는 저에게 아내를 너무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임신 소식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저희가 애를 봐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애 봐달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하였고 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바람나서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저렇게 걱정하고 사랑하는데 그런 아내를 버리고 간다는 것이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잠시 만나 뵙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주소를 하나 보내주었죠. 그곳은 남양주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펜션 주소였습니다. 아내의 친어머니는 그곳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만나자고 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친어머니는 저에게 과거의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원래 아내의 집안은 꽤 잘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부자였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장인어른과 결혼하고 집부터 모든 살림살이는 아내의 친어머니가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결혼을 하자마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셨다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부잣집에 장가갔으니 이제 일 안 하고 놀겠다는 신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외할아버지는 사업 부도의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끝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때 때마침 제 아내를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 장인어른은 일은 안 하고 밖으로 겉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있던 집을 팔고 조그마한 집으로 옮겨서 그 차액으로 겨우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서류를 들고 와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장인어른에게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도 아이가 둘 있는 이혼한 여자라고 했죠. 장인어른은 아내의 친어머니께서 이혼을 안 해줄까봐 제 아내를 잘 키워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조건에 있었다고 했죠. 친어머니는 이미 장인어른에 대해서 아무 미련도 없었지만 제 아내와는 헤어질 수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자신은 어머님도 모셔야 하고 그러면서 아이까지 챙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인어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제 아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아내는 그것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잃어버린 친어머니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이제 아이를 낳으면 함께 놀러가기도 힘들 텐데 여행 갈 수 있을 때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하였죠. 그리고는 아내의 친어머니가 운영하는 펜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쉬면서 저녁에 모닥불을 펴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내는 친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만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곳 사장님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내는 천진난만하게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취향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의 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아내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슬쩍 자리를 피해주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두 모녀의 상봉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는 화를 내며 일어나려고 하였지만 아내의 친어머니께서 아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무언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저는 좀 멀리 있어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윽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모닥불을 앞에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윽고 친어머니 품에 안겨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두 모녀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저희 방에 침구를 준비해두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랑 할 말 많을 텐데 이따가 우리 방에서 어머니랑 같이 자. 나는 먼저 옆방에서 잘게. 그렇게 문자를 남기고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는 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평생 엄마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야. 오빠 때문에 나 엄마가 다시 생긴 기분이야. 그게 다 자기 어머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된 거야. 사랑하지 않았으면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이렇게 다시 못 만났겠지. 30년 동안 계속됐던 오해를 풀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아내의 친어머니께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었고 그 덕에 아내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진짜 장모님이 생기고 나니 아내의 처가와는 왕래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처가 쪽도 저희한테 아쉬울 것 없고 그냥 가끔 연락이 되면 저희에게 예의도 없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이미 처가에서 욕을 먹는 것은 습관이 되어서 이제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아이도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기 때문에 출근이 좀 늦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얼마 안 있어 진짜 장모님께서 저에게 넌지시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아이는 부모나 피부치가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린이집을 찾으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진짜 장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저는 무언가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제가 계속 추궁을 하자 진짜 장모님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위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불쑥 찾아온 것도 위암 판정을 받고 나서 죽기 전에 딸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위암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는데 결혼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열심히 받고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암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였죠.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양주 산골짜기에 펜션을 사서 그곳에서 지는 것도 요양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은 결과 완치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딸과 오해도 풀게 되었고 손자도 보면서 정말 행복했었다고 하였죠.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암세포들이 전이가 되어서 몸이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고 그랬다면서 이제 자신이 손자를 못 돌봐주니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이 뚝뚝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을 딸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야 겨우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영영 이별을 해야 한다니 두 모녀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몇 개 들어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보니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돈을 저축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정아한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걸세. 나 대신 이제 자네가 맡아주게나. 그 통장에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척 큰 돈이었지만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솔직히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아내와 앉아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계속 울기만 하였죠. 저는 진짜 장모님이 저에게 했던 제안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제안을 듣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회사에서 허락해줄까? 만약에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든지 하자. 이제 어머님한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알아볼 테니까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아내는 저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한 달 정도 쉬고 싶다고 말을 하며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이해를 해줘서 휴가를 한 달 쓸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바로 한 달짜리 유럽여행 상품을 찾았습니다. 진짜 장모님께서 저에게 했던 제안은 제 아내와 단둘이 한 달 정도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딸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였죠. 손자를 저 혼자 돌보는 게 걸린다고 하셨고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웠지만 그래도 아내와 어머님을 위해서 혼자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고 제 가게를 열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어떤 식당을 할지 구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어머님은 무사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어머님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아내가 장례식을 해드렸고요. 아직도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갔던 여행이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추억으로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아내가 잃어버린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39살 늦가기 새댁이에요. 남편과 연애는 오래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년에 겨우 결혼했네요.
왜 겨우라고 하냐고요? 제 사연 들어보시면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저와 남편은 딱 30의 동갑내기 모임에서 만났어요. 요새는 다들 늦게 결혼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계절만 지내보고 결혼하자 주의였어요. 그런 우리가 9년 36계절을 보낸 후에야 결혼을 했으니 겨우라는 말이 나오죠. 주변에선 6개월 만나고도 후딱 가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 많았죠. 남편과 저는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꾸준히 결혼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땐 망설일 것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한참을 병원 신세를 지시다 결국엔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자연스럽게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속상했지만 내색 한 번 없이 남편 곁을 지켰네요. 그동안 남편이 자라온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겐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어요. 낯을 많이 가려 저와도 그리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남편과 도련님도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처음 도련님과 밥을 먹은 날 남편과 둘만 남았을 때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누가 보면 친형제 아닌 줄 알겠어. 왜 그렇게 어색해? 하긴 그러고 보면 외모도 도련님은 어머님 닮아서 곱상하고 자긴 아버님 닮았나? 말을 하다 보니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동생 얘기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어쩌다 얘기가 나올 때면은 항상 동생과 비교당했던 일이거나 싸웠는데 형이라고 혼자만 혼났다는 등의 얘기였어요. 그땐 남편이 워낙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서 흔한 가족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있다 싶더군요. 눈치껏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한참을 둘이 걸었네요.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하니 만약 정말 비밀스러운 가족사가 있는 거라면은 당연히 서로 터놓고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할 얘기 없는 거지? 혹시 할 얘기 있으면 지금 해줬으면 해. 내가 잘못 짚은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난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평생 서로에게 감추는 거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 평소에 좀 직설적인 성격인지라 결국 돌직구를 던지다시피 했네요. 남편은 제 말에 한참을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망설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어디 가서 술 한잔할까? 곰 같은 남편이 겨우 꺼낸 말이었죠. 남편과 저는 바로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로 갔어요. 남편은 안주가 나오기 전에 혼자서 소주 반병을 비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사실 어느 정도는 착각이었을 거라 여겼던 마음이 싹 달아나며 절대 드러나지 말아야 할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것만 같아서 덜컥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맨정신에 들었다가 감당 못할 얘기일까봐 저도 급하게 마시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어이없는 건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만 둘 다 취하고 말았지 뭐예요. 다음 날이 되어 평소 습관처럼 아침에 눈이 떠지더군요. 그런데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화들짝 놀래서 지각했다고 옆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귀찮은 듯 팔을 몇 번 휘기 졌더니 토요일이라고 좀 더 잘하더군요. 그제야 그날이 토요일이란 걸 알았네요. 어쨌든 잠이 깬 저는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엄청 취했던 것 같은데 용케 집도 찾아오고 말끔히 씻고 잤더라고요. 아침을 차리고 남편을 깨우는데 제 집에서 함께 아침을 맞는 거는 또 처음이라 기분이 묘하면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매일 이런 기분이겠구나 생각하니까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과 마주 앉아서 아침을 먹기 시작하는데 전날 못했던 얘기를 어디서 다시 꺼내야 할지 좀 난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여나 남편이 이미 말했는데 술에 취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전날과는 다르게 밝아서 걱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절 보고 피식 웃기도 하는 남편에게 이번에도 제가 먼저 입을 뗐네요. 자기 좋은 일 있어? 왜 그렇게 피식거려? 그거 좋은 건 좀 나누면서 삽시다.
은영아, 우리 결혼하자. 사실 둘 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쭉 이야기해온 터라 머지않아 결혼하겠거니 생각은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청혼을 받은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네요. 제 집에서 콩나물 북엇국 끓여서 아침 먹으면서 말이죠. 참 낭만이라고는 없는 프로포즈였네요. 그런데 주책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지마 은영아, 울지마. 내가 잘못했어. 응? 남편은 제가 우니 그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 모습에 이번엔 웃음이 터졌지 뭐예요. 바보야,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지켜준다. 제가 웃으며 장난을 치니 이번엔 남편의 눈가가 새빨개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 미안하다. 저도 남편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바보같이 미안하단 말만 했네요. 남편은 한참을 눈물을 참더라고요. 마음이 좀 진정되었는지 그제야 말을 꺼내더군요. 어제 그렇게 포장마차에 가서는 제가 너무 취해 버렸던 거죠. 그런데 몸도 못 가누는 제가 남편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려 하니 힘들면 얘기하지 말라며, 그리고 뭐가 됐든 앞으로는 제가 지켜준다고 큰 소리를 쳤다지 뭐겠어요. 저도 어이가 없는데 남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그 시간이 전부 지나고 이제야 돌이켜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보낸 시간이었네요. 어쨌든 남편은 그날 아침을 먹으며 가정사에 대해 얘기를 해주더군요. 나 사실 어머니가 두 분이셔. 낳아주신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아버지와 헤어지셨대. 그래서 애초에 그분에 대한 기억은 없어. 그리고 자기도 예상했겠지만 지금 어머니는 길러주신 분이셔. 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이고, 워낙 어렸을 적 일이라 사실 어머니가 계모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컸었어.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는 편이었지만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줄 알고 자랐지. 동생이랑 나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첫째고 또 당신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내가 곰처럼 둔하잖아. 그래서 눈치 없이 혼날 일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시면은 그때부턴 동생한테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따뜻하게 해주셨으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 느껴졌다면은 그게 참 아팠을 일일 텐데도 남편은 덤덤하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건 군대에 있을 때야. 알다시피 학교 문제로 좀 늦게 입대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도 입대를 했고, 나야 뭐 갇혀있으니 어머니가 동생에게 면회를 가셨는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했다면 영원히 몰랐겠지. 그런데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 거지. 남편이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 같은 시기에 입대한 동생에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면회를 갔다고 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의 아버지께서 혼자 면회를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지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젊을 적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계모 손에 맡겨두고도 차별 없이 잘 하겠거니 믿고만 있으셨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는데 여유가 생기니 두 아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 보이셨다더군요. 그래서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얘기를 꺼내시게 된 거고, 만약 원한다면 친엄마를 찾아보라는 말씀도 하셨대요. 하지만 피덩이 아이를 버리고 갈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으니 별 기대는 안 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도 내비치셨다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친어머니를 찾기 바라냐 물었지만 남편은 모르겠다고만 하더군요. 이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둘 다 그럭저럭 모아둔 돈도 있었고, 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몰래 이것저것 남편 앞으로 꽤 많이 징예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때에 대출 없이 집도 장만하고 부동산도 좀 가지고 시작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 어떻게 되실지 알고서 마지막까지 남편을 지켜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저희는 미리 신혼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밤늦게까지 연락 없이 오질 않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해도 전화는 금세 통화 연결음으로 넘어가길 반복하고, 그러다 새벽이 다 되어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일어나기 힘드실 것 같다고,
그 길로 저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사흘을 못 넘기시고 하늘로 영원히 소풍을 가셨지요. 그런데 남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아니,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장례가 치러지던 날 평소 인지하신 아버님 생전 모습을 그대로 증명하듯 많은 분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낳아준 친모라는 분도 오셨고요.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상을 풍기신 남편의 친모. 제법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염색한 머리를 깨끗하게 올백으로 넘기셨는데 뭐랄까 강인한 모습이라든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모습이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석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좋은 일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조심 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더욱 놀라웠던 거는 두 시어머니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연락을 하고 지낸 듯한 대화였습니다. 남편을 길러준 어머니, 이제부턴 첫째 어머니라고 할게요. 그리고 낳아준 어머니는 둘째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불러 둘째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형준아,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시다. 둘째 어머니는 딱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툭 내뱉는 말씀이 언니랑 오빠는 같이 살면 안 돼. 언니가 죽어. 저기 아저씨가 자꾸 언니 보고 같이 가재. 애기 같은 목소리를 내며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가리키는 두 번째 어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때까지 여러 감정이 북받쳐서 인사도 못하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두 번째 어머니의 팔을 끌어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고요. 그렇게 두 번째 어머니와의 악연이랄까 인연이랄까 어쨌든 첫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그 후로 두 번째 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일단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했고요. 딱히 어머님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 건 아니지만 아버님 상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웃으며 식장에 들어갈 자신도 없었고 또 첫 번째 시어머님이 결혼을 은근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신 적 없으셨던 분이라 더욱 놀랐네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남겨진 재산도 없어서 큰댁의 도움과 혼자서 이 악물고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도 마련하고 그럭저럭 돈 모아가며 살다가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제 처지와 계몸 밑에서 자란 남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저것 증여해 주셨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은 제 환경에 대해 은근히 부모 없이 자라서 배운 게 없다는 식의 말씀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다 차츰 그 이야기가 돈 얘기로 바뀌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버님이 증여해 준 것까지 전부 다시 돌려놓으라고 남편을 압박, 아니 협박을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네 아버지한테 또 어떻게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양반은 나 몰래 그 큰 돈을 덥석 너에게 준다는 말이냐?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아온 난데 말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어머님은 첩취급 받으며 살 수 없다고 난리를 치셨네요. 사실 어머님 말씀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게 아버님이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큰 재산을 모으셨고 남편에게 증여한 부분은 그중 빙산의 일각일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님이 가진 재산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남편과 제가 아버님의 재산을 전부 가지고 간 것 마냥 어디 부모도 없이 못 베어먹은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더니 네가 시켰니? 네가 가진 재산 전부 가지고 나오라고 시켰냐고.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셨고 결국엔 온갖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너 이 결혼 못한다. 아니지, 결혼하고 싶으면 해. 너 낳아준 친엄이 하는 말 들었지? 걔 얼마 못 살아. 내가 아주 피를 말려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리고 결국 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사 큰아버지 댁 제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찾아와 시댁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형준 씨, 난 이 집이랑 아버님이 주셨던 거 전부 어머님 돌려드렸으면 좋겠어. 자기 키워준 어머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죄 짓는 거라는 거 아는데 돈 가지고 그러시는 거 정말 추악해 보여. 우리 둘이 차곡차곡 모아서 살면 되는 건데 더 무슨 꼴을 볼지 겁나서 못 살겠어. 남편도 제 말에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긴 이제 어머님을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동생과 이야기해서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마음 100번 이해하니 그러자 했고요. 그렇게 아버님 장례가 끝나고 다시 도련님을 만났네요. 처음 봤을 땐 워낙 숫기가 없어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좀 차가운 인상, 깍쟁이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시 보니 조용하고 좀 신중한 스타일이더군요. 두 번째 만남은 겸사겸사 저희가 신혼집으로 초대했어요. 식을 못 올려서 집 들이고 뭐고 할 여유도 없어서 집도 보여주고 또 여길 아버지가 주셨고 다시 돌려준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할 겸. 그런데 신혼집으로 온 도련님이 대뜸 남편한테 그러더군요. 형이 여태까지 많이 참아왔고 또 어머니가 도를 넘어선 거 알아.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산다고 해도 말릴 생각 없어. 그래도 형이랑 나는 서로 남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어머니가 하는 말 절대 반대야. 아버지가 형에게 주신 거 당연히 형 몫이야. 나도 철이 없어서 말 못했지만 사실. 도련님은 그동안 형에게 감춰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도 오냐오냐 뭐든 잘한다고 해주셔서 나도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몇 번이나 사업한답시고 아버지께 돈 받아가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쥐어주시고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돈만 해도 수억은 될 거야. 이젠 나도 정신 차려서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형이 생각나더라고. 나는 이렇게 몇 번이나 넘어져도 일으켜줄 부모님이 계신데 물론 형도 그렇지만 형이 나처럼 사업한다고 몇 번이나 그랬다면은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 아마 아닐 거야. 아버지가 주신 돈은 여태 형 옆에서 버팀목이 돼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겨. 이젠 내가 어머니 그러시는 거 최대한 못하시도록 막아볼 테니 걱정 말고 얼른 형수님이랑 시골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 동생 주제에 잔소리 하려니 쑥스럽네. 그날 그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도련님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시니 남편과 저는 아버님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더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자고 마무리했네요. 그런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형준이 친엄마 되는 사람이야.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첫 번째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괴로운데 느닷없이 저보고 죽을 거라던 두 번째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이름이 은영이라고 했나? 아가씨 한번 만났으면 해. 형준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 연락을 피하더라고. 만나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싫더라도 시간 좀 내줘. 정말 싫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라고 몇 번이나 끊기 전에 강조하시는 게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두 번째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만 하고 아무 말 못하는 저에게 두 번째 시어머니가 그간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형준이를 임신하고 얼마 안 지나 신병이 났어. 신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그래서 형준이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왔어. 내가 모시는 분이 동자신인데 질투가 많아서 형준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 물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믿을 거 알아. 또 내가 장례식 때 아가씨한테 크게 실수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시어머니는 장례식에서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하시더군요. 그것 또한 어머니 모시는 신이 질투가 나서 하는 말이었다고. 하지만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저에게 구슬하자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남편의 집에 무덤이 보였다고 해요. 그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일이었고 너무 찝찝해서 첫 번째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조심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부적을 써서 집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문제는 그 무덤이 닫혔어야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여전히 열려있다고 하세요. 두 번째 시어머님, 평생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혹여나 아들 가족이 잘못되면 그 감당을 못할 것 같다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점이니 무당이니 안 믿어요. 하지만 이건 아들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 날짜에 맞춰서 남편의 속옷이라든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남편에겐 비밀로 했고요. 어머님과 어머님의 일을 도와주시는 젊은 남자 무당, 그리고 저까지 셋이 남편의 조상 묘가 있는 선산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화장을 하여 묘가 없지만 가족 묘이기에 그곳에서 구슬하기로 했던 거였고요. 묘에 가선 제가 딱히 할 일은 없었어요. 그저 어머님과 남자분께서 하시는 걸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구판을 벌이며 기도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기도 하던 어머니께서 제게 성난 눈빛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시더군요. 그리고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네가 우리 형준이를 붙잡아줘야 해. 자꾸 옆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들러붙어도 네가 우리 형준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 그리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저의 부모님 이름을 대시며, 그 양반들이 너를 참 많이 아꼈어. 나도 살아서 너를 아껴주며 애지둥지 하려 했는데. 사실 뒷말은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 성함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와서 아버님이 빙의하여 말씀하시던 시어머님도 엄청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둘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만 나요. 그렇게 굿을 끝내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중에는 어머니께서도 진이 다 빠지셨는지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갈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두 번째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염려하셨던 무덤이 닫혔다고. 그런데 어머님께서 두 가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당분간 나도 연락을 못해. 이것저것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더 되겠니? 하지만 이거 두 가지는 마지막인 셈 치고 들어주길 바란다, 얘야. 어머님이 당부하신 두 가지 중 하나는 첫 번째 시어머니를 모른 척 피하라는 거였어요. 뭐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이었으니. 그 여자는 너네 행복한 꼴을 못 봐. 그게 서로의 운명이라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동자신께서 하신 말씀이야. 어떻게든 너네 사는 걸 방해할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악독한 마음을 먹어도 모른 척 쓱 피하는 사람에게는 해를 못 끼쳐. 3-4번만 참으면 다시는 볼 일 없으니 속는 셈 치고 못 본 척 피하고 살아. 이건 정말 어머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가 다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어머니께서 몇 번이고 계약한 식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셨죠. 도련님께서 도와주셔서 더는 돈 얘기는 안 하시는데 대신 그 화를 저희 결혼으로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몰래 준비를 해도 귀신까지 찾아서 방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예식 당일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수수료를 내고 식을 취소했고요. 몇 달 남은 시점이라 그래도 식장만 취소하면 되는 거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러곤 식 올릴 생각이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인과응보일까요? 첫 번째 시어머님은 흔하지 않은 혈액암에 걸리셨고 정말 세 번째 저희 결혼을 뒤엎은 뒤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꽤 오래 투병하시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렇게 꼴보기 싫은 어머님이었는데도 정말 무슨 인연인지 발길을 끊지 못하고 때마다 찾아뵙고 했는데 모진 소리도 많이 하셨죠. 그때마다 도련님이 더 사과하셨기는 했지만 저와 남편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돌아가실 땐 어머님께서도 많은 걸 후회하시고 미안하다고 우시더군요. 그렇게 첫 번째 당부는 영원히 끝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부, 그건 저희의 결혼을 최대한 미루고 9수가 들기 전에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같이 살아도 되지만 그 전에 호적엔 올리지 말라셨죠. 특별히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단지 그 말씀만 하셨고 앞서 얘기했듯 저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어서 물론 그날 구슬하실 때 저희 부모님 이름을 대뜸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건지
어머님은 제 전화번호도 알아내셨는데 저희 부모님 이름 알아오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어머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동안 심적으로 외로웠던 사람들이라 빨리 정착해서 가정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죠. 하지만 첫 번째 시어머님의 방해로 식 올리지 말고 살자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호적도 아직은 기다리자, 애가 생기면 그때 하자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처럼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결국 두 번째 시어머니 말씀하신 나이가 되었네요. 참 재밌는 건 이제 아이 가지는 것도 포기할 때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길 애기 용품을 사셨다고 시간 날 때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 가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라서 속으로 어머님 정말 너무 하시는구나 했었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었어요. 그동안 인공수정도 해보고 별이 별짓을 다 했었는데 지금 저는 뱃속에 8개월 된 아가를 품고 있답니다. 아이 생긴 걸 알고 나선 배에 나오기 전에 식 올리자며 결혼식도 하고 또 태교 여행 겸 신혼여행 겸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녀왔죠. 그리고 저번 주에 그렇게 기다리던 혼인신고도 했어요. 우습지만 결국에는 9수가 되기 전 38이 되어서야 9년을 기다려 완벽한 부부가 되었네요. 오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었네요. 그중 가장 힘들고 오래 걸렸던 제 결혼 이야기. 사실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힘든 날도 있을 테죠. 하지만 여태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남편과 저는 시간이 약이다 하며 이겨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이 모든 일이 지나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사연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자며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